이해를 위해서 이전 1, 2편 영상을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도파민 3편, 어떻게 하면 도파민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전 영상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몸을 유지하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항상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도파민 수용체의 밀도가 낮아져서 우리는 쾌감을 더 적게 느끼고 고통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도파민이 이렇게 불균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결 방법도 역시 뇌의 항상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둔감한 상태, 고통에 민감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고통의 둔감한 상태, 쾌락의 민감한 상태로 환경을 역조성하는 것입니다. 도파민 수치와 도파민 수용체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도파민이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파민 자체가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생성하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서 항상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버리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도파민 자체가 너무 분비되지 않는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 신체에 고통을 가하기입니다. 약간 의아하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신체에 고통을 가해야 되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고통을 느끼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스탠포드 의대 교수인 애나 렘키는 고통과 쾌락은 쌍둥이의 감정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이렇게 도파민을 싹 받고 오다가 무대가 끝난 뒤에 숙소에서 느끼는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쾌락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통도 높아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높을수록 쾌락도 높아집니다. 마라토너들이 42.19km 풀마라톤을 할 때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구간을 데드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넘어가면은 온몸이 가벼워지고 하나도 힘들어지지 않는 엄청난 쾌락이 찾아오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극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사람들이 커터칼이라든지 막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신체에 주어지는 큰 고통이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적당한 신체에 고통을 줄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고통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물 샤워입니다. 스탠퍼드 신경과학자 앤드루 후버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찬물 샤워를 일단 하면은 평소보다 2.5배 정도의 도파민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아침 저녁에 꼭 찬물 샤워를 하는데요. 하고 나면은 약간 부스터 효과처럼 한두 시간 정도는 감각에 깨어 있고 무엇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신경과학 분야의 학술지 제이 뉴로사이에 운동을 하면은 파킨슨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실렸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적어질 때 걸리는 병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를 증진시켜서 파킨슨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30일 동안 쳇바퀴 위에서 달리기 운동을 하는 쥐의 MRI를 찍어보면 뇌의 선조체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루는 한계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춰서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미루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첫 단추 같은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미루게 되면 타이머 10분을 정하고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두면 무언가를 완성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멈출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시청을 멈추기가 힘들다면
딱 5분만 멈춰보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계속 보고 싶을 때 딱 타이머로 5분만 그 충동을 참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성공 경험을 갖기 시작하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각 집중시키기인데요. 도파민의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 뇌의 작업 전환이 되게 활발해집니다. 여기서 작업 전환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두뇌가 집중하는 대상을 계속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작업 전환이 활발해지면은 무언가 하나에 잘 집중을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업 전환은 우리 뇌가 두 가지 일에 한 번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아닌데, 이거 거짓말인데, 우리 아빠는 운전하면서 전화하면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위 영상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뇌는 애초에 멀티태스킹을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뇌의 효율이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떨어진 상태면은 무언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의 모든 감각을 어떤 대상에 집중을 시켜야 되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뇌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집중하는 대상에게 모든 감각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작업기억 용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주면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다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집중력이 깨지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핸드폰 알람이 보이면 집중력이 깨지죠.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밖에서 부모님이 만드는 저녁 식사에 냄새가 나면 집중력이 깨지죠. 도파민이 기본적으로 많이 분비되지 않을 때는 우리들의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감각을 집중하기 좋은 환경들을 스스로에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하기, 그 다음에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아예 멀리 두고, 혹은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차단막이라든지 칸막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무언가를 먹으면서 공부하지 않는 것 등등의 사소한 습관이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너무 많이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도파민 수용체가 조금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경우, 즉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도 행복을 이전처럼 잘 느낄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쉽게 도파민을 허용하지 않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과식하지 않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정신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보통 정신과를 가면요, 가장 빨리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너 밥 잘 먹었니? 너 잘 자니? 이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돼도 우리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수면 시간이 규칙적이면 몸에서 호르몬이 예측 가능하게 분비가 되고 안정화가 됩니다. 수면과 도파민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데요, 우리가 보통 꿀잠 잤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개운하고 약간 정신이 맑아질 때 이러한 각성들이 도파민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수면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하는 편이 좋고요. 먹는 행위를 하는 것도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에서 26명의 일반 그룹과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밀크쉐이크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음료수를 한 모금씩 먹도록 하고 fMRI를 찍어서 뇌의 영역 중에 교상 경로를 관찰했었는데요, 두 그룹 모두 맛이 없는 음료수를 먹을 때보다 밀크쉐이크를 먹었을 때 보상회로가 활발해졌습니다. 똑같은 밀크쉐이크를 먹더라도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그 영역에 뇌 활동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과식하는 사람이 뇌 보상 경로가 약화돼서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을 더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음식의 양으로 같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적당량의 식사를 하면서 도파민 수준의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면이나 식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해서 지나친 게임, 지나친 드라마 시청,
그리고 뭐 지나친 커뮤니티 활동, 지나친 뭐 자위, 지나친 알코올, 지나친 도박,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 도파민을 너무 쉽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도파민을 쉽게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야지 망가진 도파민 회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어떠한 알람도 울리지 않았었는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그랬었는데요. 끊임없이 SNS에 볼 게 없는데도 스크롤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알림이 없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자극을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독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몸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디톡스를 하듯이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계속 스마트폰을 쓰다가 한 4년 전쯤에 2G 핸드폰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신적인 만족감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G폰을 진짜 쓰려고 했었거든요, 평생.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도저히 스마트폰을 안 쓰면은 이게 뭐 업무적으로나 뭐 관계적으로 이렇게 전혀 교류가 안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선에서 디톡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에 시간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정말 필요한 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다 락을 걸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폰에 빠지는 시간이 적어서 그 남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생겼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쓴다는 점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유한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도둑인 스마트폰을 잘 잡아서 무언가 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뇌가 도파민을 얻는 것에 중독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하나씩에 꽂혀서 그리고 하나씩에 중독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중독이 되지 않는 거, 그것도 그 사람이 느끼는 삶에서 재미가 없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아예 없앨 수는 좀 없고 어떻게 하면은 덜 파괴적인 행동에 중독이 될지, 그리고 이 중독을 어떻게 내 삶에 유익하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두뇌를 버퍼링 걸리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뇌가 버퍼링 걸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무언가를 어려워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말합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쉽게 충동적이어지게 됩니다. 이 충동을 통제하는 부위가 우리 이마에 있는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을 많이 써보려고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해야 충동에 휘둘리지도 않고 스스로 통제를 하면서 사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두엽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자극에 노출이 돼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게임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한 오락성 컨텐츠보다는 머리를 써보는 거, 복잡한 것들이 훨씬 뇌 발달에 좋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패스, 이건 너무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 패스, 이런 식으로 어려운 것을 회피하고 또 내 머리를, 전두엽을 쓰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무 에너지를 들이지 않는 자극적인 그런 활동만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전두엽의 기능도 쓰이지 않게 되고 우리는 더 충동적이어지고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뇌 가소성이란 것은 뇌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하고 발달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뇌의 영역을 계속 쓰면은 그 영역은 발달이 됩니다. 그 런던의 택시기사 사례를 봐도 택시기사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다른 일반인들보다 해마의 크기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의 크기가 커서 택시기사가 된 게 아니라 그 관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간과 어떤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가 점점 더 일반인에 비해서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를 지속적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면은 충동성이라든지 무계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대로였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